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설 연휴를 앞둔 우리 시장입니다. 명절이 시작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장인데요. 오늘의 지수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또 쉽게 빠지지 않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의 거래 흐름이고요.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자면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1230원대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사들이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방법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물가 참 많이 올랐죠. 하지만 또 지난달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는 2달 연속 내렸다고 합니다. 이 수치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이 관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월보다 0.3% 낮은 119.9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1월 이후 2달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1년 전인 2021년 1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6% 높은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요. 농산물이 8.2%, 수산물이 3.1% 올랐지만 공산품은 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산품 가운데 석탄과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 8.1%를 기록하며 큰 폭의 내림세 기록을 했습니다. 서비스업 물가는 0.2% 올랐습니다. 음식점과 숙박 그리고 운송 관련 물가가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요. 반면 금융과 보험은 0.3% 낮아졌습니다. 또한 경유와 TV용 LCD, 노트북용 LCD도 같이 함께 떨어졌는데요. 국내 출하의 수출품까지 더한 12월 총 산출 물가 지수도 11월보다 1.7%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연간 생산자 물가는 2021년보다 8.4%나 올라서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월 대비 이 농산물과 수산물은 좀 올랐고 공산품은 내리는 모습 파악이 됐네요.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뭔지부터 살펴보면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냅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농림수산품 등이 올랐지만 이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면서 석탄, 석유 등의 제품이 공산품의 물가가 내린 영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추운 날씨에 따른 난방비 상승 영향으로 농산물이 올랐고요. 참치와 대구 등의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가격도 올랐다는 게 설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덧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휴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점포별로 휴점 시간이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백화점은 대부분 설 당일을 포함해서 이틀간 휴점에 들어갑니다. 대형마트는 설 당일인 22일만 의무 휴업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수요일이 의무 휴업일인 일부 점포는 설 당일에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부터 살펴보면요. 롯데백화점 대부분의 점포는 21일과 설 당일인 22일에 휴점에 들어가고요. 분당점과
삼성점과 대구점, 마산점은 당일인 22일과 다음 날인 23일에 휴점합니다. 롯데 아울렛은 설 당일에만 문을 닫습니다. 롯데몰은 설 당일 휴무하는 3본점을 제외하고는 연휴 기간 내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설 당일인 22일과 23일에 쉬고요.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등 11개 지점은 전날인 21일과 당일인 22일에 휴점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설 당일인 22일에만 휴점에 들어갑니다. 현대백화점도 설 연휴 기간 점포별로는 상이하지만 이틀간 휴점에 들어가고요. 현대아울렛도 설 당일인 22일에만 쉽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 132개 점포, 홈플러스 122개 점포, 롯데마트 107개 점포는 설 당일에만 문을 닫고요. 설 당일 영업하는 점포는 이마트가 4개, 홈플러스가 11개, 롯데마트 5개 점포뿐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철강업체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휴에는 가동 계획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설 연휴에도 꾸준히 가동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DS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설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 가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설 연휴 기간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하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도 용광로인 고로 운영을 지속을 합니다. 다만 고로가 아닌 전기로 같은 경우는 생산을 중단하는데 이제 전기로는 고로와 달리 2시간이면 정상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업계도 포함됩니다. 연휴 기간 고객사와 거래가 잠시 중단되는 만큼 제품을 보관할 재고 공간도 미리 확보를 해뒀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정유 공장과 함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도 평소와 다름없는 연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업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가동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선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장들은 한번 멈추는 순간 이제 시간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곤 하는데요. 과거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공장 중단 때 정상 가동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고 손실액만 3천억에서 4천억 원 가량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도체는 재료 투입 대비 완제품 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끊임없이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이 조금이라도 끊기면 대규모 불량이 발생하고요. 철강은 한번 쇳물을 가동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생산을 멈출 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을 멈춘 이후 재가동에 필요한 비용이 막대하다며 연휴 근무자에게는 특별수당이나 혹은 대체 휴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윤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우려감에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조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요, 이 휴장을 앞두고 상승폭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오전장에 낙폭을 딛고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0.39% 오른 2,38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항공주들 그리고 건설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55% 오른 71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바이오 그리고 미디어 엔터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이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831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1,171억 원, 기관도 693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매수 전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기관이 272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295억 원의 매수 우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의 빨간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연휴 하루 앞두고 항공주들은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여행 재개에 이어서 설 연휴 동안 동남아의 여행 수요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패키지 송출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0%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설캉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연휴에 맞춰서 여행 갈 채비에 나서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1분기 성수기를 맞이해서 항공주들의 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외여행 수요는 장거리보다 현재 근거리 위주로 몰리고 있고 또 반면에 항공 운임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항공사보다도 현재는 이 LCC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이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도 5% 넘는 오름세, 에어부산은 현재 11%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웹툰 관련주들이 오늘장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초 이 웹툰 관련주들의 상승이 매섭게 나타났었죠. 연말부터 시작됐던 이 중국에서의 한한령 움직임에 콘텐츠 관련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웹툰 관련주 역시나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카카오의 피코마라든지 네이버의 라인망가가 현재 애플리케이션 매출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플랫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웹툰 IP를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처럼 2차 저작물에 대한 성장도 현재 전망이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이 찰실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DNC 미디어가 1.8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미스터블루와 핑거스토리는 2%대, MBT는 현재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빨간불 켜내주고 있죠. 일본에서 5G 기술 검증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도 두 종목 오늘장에서는 모두 반등을 해주면서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FSN은 증권형 토큰인 STO의 발행 유통 허용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고요. 위세하이텍은 정부의 AI, 메타버스 투자 확대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중국 사업 파트너사가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분기를 기점으로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었죠. 이런 생산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됐던 1분기 이 거래 가격의 하락세가 다소 둔화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소폭이지만 이렇게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루닛이 있습니다. 루닛 최근 자사의 솔루션에 식약처 수출 허가 획득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더불어서 자사 플랫폼의 대장암, 간세포암 활용 가능성까지도 확인이 됐다라는 이 겹표제에 힘을 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재 이 상승 탄력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5%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버킷스튜디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죠. 법원이 버킷스튜디오 임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빗썸 관계자 횡령 사건에서 증거 인멸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 이모 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고요. 버킷스튜디오 오늘 개파락 출발 이후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5%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살펴볼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지난 밤이었죠. 넷플릭스가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떨어지게 하회하게 나왔지만은 가입자만큼은 이제 대폭 성장을 했거든요.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가 이제 2억 3,100만 명 정도, 이게 원래 한 2억 2,700만 명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늘어났고요. 또 가입자 순증도 766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457만 명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코퍼스 코리아를 필두로 해서 애니플러스, 위지 스튜디오 같은 국내 컨텐츠와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JB금융지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은행주가 미국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 연준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고, 페드도 이제 긴축 우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JB금융지주 그 외에 카카오뱅크나 제주은행 이런 은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심 추가적으로 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책 관련해서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정책 관련주로서도 엮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이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혁신 안건으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를 의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도권 안에서 증권형 토큰을 이제 발행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자체는 2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결국은 이제 전면 허용을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이런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당분간은 더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최근 수급 동향까지 포함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어제죠. 넷플릭스가 작년 4분기 이 가입자가 대폭 성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코퍼스 코리아 오늘 특징주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이 JB금융지주와 더불어서 전체 관련주로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에서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실적이 한 814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7% 정도 실적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시장 기대치 또한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내용이라고 안 좋은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왜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실적이 나쁜 건 이미 한번 지나갔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현대건설에서 2023년 올해 이제 매출 가이던스를 높게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더 잘 나올 것이다. 서프라이즈를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치냐고 하면 매출이 이제 2022년도에 한 18% 전년 대비 성장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20%나 높은 25조 5천억 정도 매출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17%였던 걸 생각한다면 올 한 해 이제 현대건설이 생각보다 매출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현재 좀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것이 그냥 회사의 주장만이 아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는 해외에서 현재 지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라든지 카타르 LNG 프로젝트 같은 중동 지역이 파이프라인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신규 수주를 더 받게 될 겁니다. GTX라든지 영동대교 동부관선 지하화라든지 인프라나 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수주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가이던스가 얼추 이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가지고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이호석 차장의 포착한 특징주 현대건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1년이죠. 이 호황을 누렸던 IPO 시장은 지난해부터 좀 빙하기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또 컬리와 현대상호중공업 등이 상장 계획을 철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IPO 시장의 불황, 올해 좀 개선 가능성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해 12월 IPO 시장 극도로 좀 부진했죠. 같은 해 지난해 3분기랑 비교했을 때 공모 총액이 4천억 원대에서 1천억 원대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고 이 상장에 성공한 기업도 두 곳에 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IPO 시장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공모 철회도 많이 일어났고요. 이 작년 4분기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주식시장 자체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에 이 IPO 시장도 같이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2022년 초에 주가를 생각하면 3,000포인트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연초에 한번 떨어지면서 2,700선 내외로 움직였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 연중에 2,100포인트까지 좀 떨어졌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년은 확연한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하락세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 기술주들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보통 IPO를 한다 그러면 섹터가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IPO 종목들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기대감이 많이 희석이 됐겠죠. 주식시장이 기대감으로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자금이 많이 말랐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니라 당장의 실적 그리고 바로 당장의 숫자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은 좀 부진한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3년도는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주식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2023년도 물론 연초에 2200포인트 내외 근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부터 상당히 잘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2400선 근처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긍정적인 정책, IPO 시장에 좀 맞춰서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IPO 시장 환경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에 역시 대여급 IPO 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밀어놨던 기업들도 있고요. 다시 재상장을 노리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오아시스라든지 컬리라든지 K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다가 상장을 조금 늦춰놨던 기업들 23년도엔 상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3년도는 전체적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도 좀 더 많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22년도보다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주식시장 자체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IPO 시장도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올해는 좀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올해 첫 상장한 기업들이죠. 한주 라이트메탈과 TMC, 이 IPO 시장의 마중물이 될지 좀 시장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에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새해에는 IPO 시장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라는 평이 나왔는데 상장 후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한 주 라이트 메탈은 이 시초가보다 29.77% 상한가를 친 5,3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가 3,100원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32.7% 더 높은 4,115원의 시초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대죠. TEMC 같은 경우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공모가가 우선 희망밴드보다도 좀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공모가 자체도 떨어졌고요. 상장 첫날 거의 보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늘은 3%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종목의 공모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당연히 경쟁률도 수요 예측 경쟁률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998.90대 1을 기록을 했는데 TEMC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31.33입니다. 공모가도 한 주 라이트 메탈은 희망밴드 2,700원에서 3,100원이었는데 상단인 3,100원에서 결정을 됐는데 TEMC 같은 경우는 희망밴드가 32,000원에서 3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모가는 희망밴드 하단보다도 더 낮은 28,0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한 주 라이트 메탈은 자동차 부품 등 이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한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TEMC는 사실 실적은 TEMC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반도체 특수가스 개발 업체입니다. 반도체가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반도체의 2분기가 재고 조정이 될 것이고 가격도 2분기 내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좀 상승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부진했고 1분기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이 조금 떨어져 있는, 조금 가라앉아 있는 이 반도체 특수가스 개발업체, 업황이 반도체에 속하기 때문에 TEM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분위기는 좀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향후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우선 한 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는 실적을 보게 될 것 같고요. TEMC 같은 경우 이제는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 업종 한 1분기 후반이나 2분기 정도부터는 업종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본다라면 업종이 반등을 할 때는 TEMC도 본연의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상장한 한 주 라이트 메탈과 TEMC에 대한 평가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좀 TEMC가 조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인 만큼 업황에 대한 이 모습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미래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미래반도체가 코스닥 상장 준비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2조가 넘는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또 반도체 유통 파트너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장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후에 종목 매력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상장 후에 분위기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우선은 이 미래반도체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일반 청약에서 2조 5천억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반도체 일반 청약 최종 경쟁률은 938.3대 1입니다. 거의 1000대 1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에 11만 7,489건의 주문이 들어왔고요. 그 청약 금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게 청약 증거금이거든요. 이 청약 증거금이 그렇기 때문에 2조 5,300억이 모이는 정말 얼마 만에 보는 이 2조 원대의 청약 증거금인지 모르겠는데 기염을 토했죠.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미래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 파트너사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에서 11일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1576.6대 1을 확보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한 주 라이트 메탈을 뛰어넘는 굉장히 큰 이 경쟁률을 보여줬죠. 공모가도 희망 범위 최상단인 6,000원에도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경쟁률과 공모가 상단 그리고 청약 증거금까지 본다라면은 상장 첫날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첫날을 넘어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초기에는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초기에 상장한 이후를 좀 살펴본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좀 단기간에 상승하는 부분이 많죠. 단기간에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반도체 업황과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7일 상장하니까요. 상장하고 나서 27일, 30일, 31일, 1월 달에 3거래일 동안 거래가 됩니다. 이 3거래일 동안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2월이 넘어갔을 때에는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 미래 반도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입성을 앞둔 미래 반도체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좋은 네. 잭팟들 많이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뭐 경제 외교적으로 성과를 많이 이뤘는데 일단은 뭐 40조 원의 오일 머니를 유치를 네. 했고 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뭐 9,900억 원 가량의 또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네.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AI 투자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게 평가해야죠. 네.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네. 또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맞는 거겠죠, 분석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통이다. 우리 통통 경제잖아요. 네. 그 통 아랍에미레이트, 통 다보스예요. 이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의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도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은 어디 있느냐. 한때는 우리가 미국이었어요. 또 한때는 중국이었어요. 또 한때는 동남아였어요. 네. 물론 아직도 이제 중첩이 돼 있지만 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도약대 플랫폼 어디입니까? 중동이라고 중동이에요. 이야기하셨죠? 네. 중동 말고 없어요. 왜? 돈이 나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기술을 사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도 계속 수출도 하고 할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교육국이고 중국의 중요성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불꽃이 튀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 바로 중동이다. 왜 중동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중동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쪽에 쏠려 있지 않다. 안보상으로 봐도.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것 같지도 않다. 왜? 우리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도 알잖아요. 그죠? 그 영화 보면 나이가 들통났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떤 영화죠? 네. 네. 자, 묻지 마시고요.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진짜 그 황량한 아라비아의 이익을 정말 선진국들 영국이나 이른바 제국주의가 휩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뭐 아랍을 뭐 침략할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뭐 대통령의 발언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뭐 이란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다른 나라는 일본은 두려워요. 왜? 일본은 여러분들 랭군까지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미얀마예요. 네. 미얀마 바로 옆에 이제 중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렇게 위협해 왔던 제국주의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두려워해요. 그 일본은 자꾸 중국하고도 굉장히 이 대립각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평화의 나라, 정말 이 K컬처의 나라.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2030년에도 대한민국 성장 동력은 어디다? 중동이에요. 2040년에도 중동이에요. 2050년에도 중동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그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 유럽.
사실은 구간이 명간이잖아요. 유럽에 사실은 우리 문명이 태동된 게 다 있잖아요. 물론 아프리카도 있고 또 중국도 뭐 문명의 발원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인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유럽은 여러 개의 국가가 이제 EU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영국도 언젠가는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영국 총리도 사실상은 인도에 뿔을 두고 있는 인물이다. 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저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 내에 중동을 한 두세 번 더 가지 싶어요. 왜냐하면 카타르도 한 번 더 방문할 수가 있고, 네. 카타르에도 투자할 게 많아요. 그리고 쿠웨이트도 있고, 저는 한번 이란까지 쭉 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보스를 갔던 것은 네. 다보스 특별 연설에 지금 연설문을 지금 요약된 내용 등을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겠다. 올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네. 경제에서도. 그다음에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IT 언제 좋아져? 네이버 언제 좋아져? 카카오 언제 좋아져? 이게 다 여러분들 고민이잖아요. 2030 우리 B2에서 연건해서 지금 카카오 주식 샀고, 그다음에 네이버 좀 사놨더니 뭐 변화가 없네. 고민들이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요 1월 초에 좀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가 없느냐. 이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보건 바이오는 우리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게 돼. 이게 이야기는 뭐냐면 유럽과 또 미국과 연계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 이 성장 기반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아셔야 됩니다. 2100년이 되면요, 서울대 인구통계연구소에서 나온 지금 자료는 우리 인구가 1800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줄어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아프리카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2100년까지 뭐 저는 안 살아있겠죠. 하지만 우리 후손들의 기회의 땅은 중동 플러스 아프리카예요. 파프리카 아닙니다.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를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그 동력이 지금부터 서서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중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한국과 중동 간의 정략적인 네. 동반자 관계가 좀 구축이 되면서 수혜 업종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업종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기에 우리의 미래도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OU 체결이 보통은 MOU 못 지키겠지. 실제로 사우디와 우리가 체결을 했었던 MOU도 상당 부분 지키지 못했었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도 그건 립서비스 아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 중동도 실질적인 네옴시티 사우디 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방문했던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바이, 아부다비가 핵심입니다. 네. 여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지역까지 이제는 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이 MOU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분야에 대해서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가 300억 달러.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국부펀드를 우리가 조명해야 되는 것은 사우디 국부펀드.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또 한 군데 어디예요? 싱가포르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자기 대선 후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싱가포르를 왜 가? 싱가포르가 이 도시국가로서 가지는 경쟁력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국부펀드를 우리 서울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가 어디에다 투자하는, 어느 이 산업에 투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투자를 하셔도 이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그 엄청난 수익이라는 건 여러분들 개인적 판단에 따른, 투자에 따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원전도 있겠죠, 방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있겠죠. 자, 이 열사의 땅, 네. 물론 이제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 태양광 이 전력을,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면, 지금 이 태양광 전지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하나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진출할 곳이 많고 수소 바이오와 관련해서도 지금 제약 부분이 좀 취약한 것이 중동이거든요. 중동이 왜냐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이런 거잖아요. 두바이는 엄청난데 이거 돈 가지고 석유 콸콸콸콸콸 나오는 거 가지고 뭐 그냥 투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살만도 그렇고 이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만의 기술을 좀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야가 뭐다? 이제는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석유화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석유화학이 그래서 지금 아랍으로 S-오일과 지금 롯데케미칼이 거의 협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죠. 네. 샤인 프로젝트 8조 원짜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롯데케미칼.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호텔에 머물렀어요? 롯데 호텔이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석유화학도 있고 또 K컬처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할 거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센토사 리조트라든지 이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더 지금 그런 공간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K컬처로 채우겠다. 그러니까 블랙핑크와 BTS가 전용 공연을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뭐 못할 법이라고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K컬처 공연장이 기생충이 이제는 하나의 그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영어로 돼서 번역돼서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연되는 상당히 그 상품성이 높은 컨텐츠가 전수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대량의 철강이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대 로템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목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찾았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관가되어 있는 게 우주항공입니다. 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하고 우주항공 기술이 물론 민간 엑스스페이스도 있고 일론 머스크에 어디가 제일 발전돼 있어요? 어디가 제일 발전? 중동이에요. 그렇군요. 인도도 이제 발달돼. 중동이 왜 그럴까?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지금 우주항공 기술은 우리하고 협력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 통신 6G, 7G 이제 더 기술이 통신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SK나 텔레콤이나 KT나 유플러스하고도 협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궤도 위성과 관련돼서 발사가 되고. 근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위성 항공 우주 산업의 특징은 뭐냐? 자체 기술도 있지만 다른 외부와의 기술을 전수받거나 그걸 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지는 그 말 그대로 아웃소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아웃소싱의 대상이 한국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발사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뉴스를 계속해서 우리 또 서울경제 또 TV를 계속 보셔야 되는 것이 센TV를 보셔야 되는 것이 어떤 기업이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항공우주 산업과 연관된 그 보도 뉴스, 우리 서울경제도 함께 보셔야 돼요. 저도 서울경제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걸 딱 보면 여기에 네. 핵심이 있구나, 여기에 연결되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전략적인 동반자적 관계 구축 속에서 수혜 업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업종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가운데 원자재 좀 관련 쪽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네. 들고요. 국부펀드의 투자 업종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좀 살펴보면 AI와 메타버스 관련주 조금 조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또 정부가 투자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 역시 이제 AI 판도 변화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서 양자를 꼽기도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규모의 성장세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저는 이 성장세는 무서울 거예요. 성장세는 이걸 뭐 추정만 할 뿐이지 우리 내부의 AI와 메타버스도 다른 거예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 세계적인 성장세. 이건 우리가 지금 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치보다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냐, 우리가 뒤처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사실상 이 일정이 다보스에서 스위스죠. 네. 스위스의 CDE 사실 발음을 잘 CDE 연방공대 네. 여기가 세계 3대 양자 물리학 연구기관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국도 있고 또 다른 뭐 일본도 있고 양자 물리학 기술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 물리학 이 분야가 취약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갔겠어요? 앞으로의 이 전 세계의 기술력을 선도할 분야가 어디냐? 한때는 반도체였어요. 한때는 우리가 지금 IT 기술이 메타버스 이야기하죠.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 공간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전 세계의 기술 기반 자체를 한순간에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가 나왔을 때 반대처럼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기술이 뭐라 그랬어요? 슈퍼컴퓨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개념 자체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자다. 이 양자가 뭐냐면 다들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다 졸아. 그래서 몰라요. 근데 양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에너지 단위예요. 이게 지금 포항공대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긴 관이 만들어져서 이걸 빛을 쪼아서 어떤 에너지의 최소의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방문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분야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올해 가기부의 인재 양성 투자액이 4,500억 원입니다. 이제 각 대학에도 AI 학과가 있고 AI 대학원이 있거든요. 네. 저는 누구 보고 어디에 대학을 보낼 거냐 아니면 다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어디를 가겠냐 미래를 생각하면 AI 학과를 가십시오.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럼요.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를 가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제가 20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자 그러면 배 소장님 AI나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상 공간이 현실과 같은 가상 공간이에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은 이미 상용화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상품화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주식 아무거나 툭툭 사면 되냐. 최근에 이 AI와 관련되거나 AI 기술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된 뭔가 좀 이 AI 기술이라는 게 약간 디지털 기반된 것도 AI 기술 자체 그 부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원천 기술도 있고 다양한데 최근에 뭐 위세 아이텍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명을 받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래서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15년, 20년 말씀드렸냐? 중요한 건요. 뭐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2, 3년 내로는 힘들 거예요. 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라는 건 좀 더 이것이 뭔가 상용화되고 매출을 올리고 충분히 그만큼 기술적으로 투자가 돼서 제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이른바 여러분들 매기자 분석 전략, 매기자 매출이 있는지, 기술이 있는지 제대로 된 기술이, 원천 기술인지, 앞서가는 기술인지, 자자는 뭡니까? 기술이 있다고 해서 금방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좀 자금이 풍부해서 튼튼해서 15년, 20년을 갈 그 회사로 좀 검토가 되거든.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박이 될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몰라요. 그런 거 시간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AI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인 뭐 15년, 20년을 바라보는 투자 접근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섹터로 굉장히 테마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렇죠. 높은 주가 변동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원자리로 다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리스크 최소 전략 그래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상용화하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해서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게임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우주로 화성까지 미사일을 쏘아보내기 전에 적어도 달에 인공위성이라도 보낼 수 있는 지구 궤도에 그걸 해서 상용화해서 돈을 벌고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캐시플로우 흐름을 가져갈 만한 상용화의 능력이 있는 회사.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래서 뭔가 매출 성과가 있었다. 계속 내년에도 돈이 벌릴 것이다.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AI나 메타버스 회사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네, 상용화가 되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최근 들어서 OTT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메타버스랑 좀 접목이 많이 되는데 그런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게 왜냐면 OTT 쪽이 이제는 가격을 좀 재조정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많은 쪽이 이제 정말 공중파보다도 더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구독자라는 것이 사실 이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10만 명, 20만 명, 한 100만 명 넘어가면 그걸 이제 게임 플랫폼으로도 전환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메타버스로도 전환됐을 때 그 메타버스 내부에서 실질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쇼핑이라든지 바로 그런 면세점까지도.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요. OTT와 메타버스와 많은 구독자가 있다. 많은 구독자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도 리니지 프로그램 게임 같은 경우도 그게 힘이 됐거든요.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정조준해서 보셔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통통 경제 전략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